안녕하십니까. 자, 기초인문과정 물권법 할 시간입니다. 물권법은 전체적으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는 부분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걸 봤죠.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 중에서 물권만 딱 떼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따로 여기 나옵니다. 그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중에서 특히 부동산 물권, 우리가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이죠.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되려면, 즉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거나 그게 변경이 되거나 소멸하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거의 총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기본되는 개념들을 몇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째가 물권이 뭐냐? 물권이란 건 당연히 가장 쉽게 말하면 물건에 관한 권리죠. 다만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건을, 나와 있죠. 물건.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건 당연하죠. 현재 존재하는 물건만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특정이란 건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도 마찬가지고, 독립은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별개로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지배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줄여서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독점적이죠. 내 물건은 나만 사용, 수익하죠. 절대적이죠. 이 절대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건 내 거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걸 절대적이라고 하죠. 관념적이라는 건 현재 물건이 내 손아귀에 없어도 집에 두고 왔어요. 그것도 내 물건이죠. 즉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을 관념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물권은 간단하게 물건을 직접,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죠. 독립의 물건, 무슨 뜻이죠? 분리 가능한 걸 말한다고 그랬죠. 직접 지배,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때 누구의 승낙이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걸 의미하죠. 내 물건은 나만 사용, 수익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배타적, 독점적이죠. 배타적, 독점적 지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는 게 원칙이죠. 이거를 일물, 일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절대적,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누구에게나 주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채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채권이란 놈은 누군가에게 뭘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우리 채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빌려준 돈이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자, 돈 갚을 날짜가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내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하라 청구하죠. 요런 게 뭐다? 요런 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이때 갑은 을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죠. 병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 병이 돈을 갚을까요? 안 갚겠죠.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 주장하는 권리예요.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죠.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절대적이란 말과 관련해서 채권과 물권을 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현재 내 손아귀에 없어요. 내 몸에 지니고 있질 않아. 집에 두고 왔어. 그래도 내 거죠. 그런 걸 관념적 권리라고 하게 됩니다. 채권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 채권과 비교해서 딱 하나만 좀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이란 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죠. 요거를 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인문과정에서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 권리는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그걸 대물권 이렇게 부르겠죠. 자, 두 번째 물권의 객체. 자, 물권의 객체, 어떤 권리의 객체라고 하면 무슨 권은 무엇을 뭐뭐 하는 권리 이렇게 말을 하겠죠. 권리라는 게 무슨 권은 무엇을 뭐뭐 하는 권리라고 할 텐데 이때요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 요게 권리 목적이에요. 그럼 물권은 아까 뭐랬죠?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객체가 뭐예요? 물건이죠.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에게 뭐뭐를 하라. 그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죠. 돈을 갚아라 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이때요 뭐뭐 하라는 요 행위, 돈을 갚는 거, 이걸 이제 급부라고 합니다. 채권은 보통 급부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되는 거고요. 채권의 객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급부. 이게 채권의 객체가 되겠죠. 자,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 했습니다. 물건이 뭐냐?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8조에서.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전기,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게 물건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세 개의 조문에서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분류해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하고 동산입니다. 요것만. 부동산은 99조 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죠. 이 정착물이란 게 뭐예요?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죠. 이 정착물 중에서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아닌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둘로 나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그 중에 건물만은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 일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실과 관련해서 101조 2항에 보면 물건 사용대가, 이걸 법정과실하죠.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물건 사용대가. 차임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 렌트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법정과실이 됩니다. 그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만. 뭐 정리되어 있는 거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건에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딱 거기까지만. 머리에 넣는 거, 인문과정에서. 그리고 개념 하나 잡습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아까 물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라고 했죠. 즉, 내 물건은 나만 사용식할 수 있죠. 그 전제가 되는 게 일물일권주의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독점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 즉 지배할 수 있겠죠. 이걸 일물일권주의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물건을 정하는 표준. 우리 배추 같은 건 일포기 이렇게 부르죠. 신발 같은 건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되죠. 옷은 한 벌. 양말도 켤레라고 하죠. 이런 게 하나의 물건의 단위가 되는 거죠. 분필, 연필 같은 거 한 자루 이렇게. 그럼 땅이나 건물은 어떻게 할까? 땅은 필 단위.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건물은 동 단위.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할 때 건물은 뭘로 판단할까 했더니 채 단위로 판단한다. 한 채, 두 채 이렇게.
건물 한 채, 두 채 아니고요. 동단위로 판단합니다. 토지는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 그런데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측량을 해서 지적장부를 만들죠. 그중에 지적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필지마다 구획을 해놨어요. 한 필지마다. 그게 토지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몰일 정확한 표준을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몰일권조의 내용을 봅니다. 일몰일권조의 내용은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에 독립한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 물건이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럼 물건이 각각 하나씩이니까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고 세 번째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문제가 요 예외죠. 예외가 조금 어려운데 예외 하나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외 다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필토지 일부라고 돼 있죠. 일필토지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거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일동 건물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눈에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101동에 101호 소유권 따로 있죠. 102호 소유권 따로 있죠. 요렇게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부르고 집합건물에 각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며 이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101동이 예를 들어서 전유 부분이 20개가 있다. 그럼 소유권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있죠. 일몰일권지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일몰일권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두 번째, 토지는 필단위로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하니까 일필토지 하나의 권리, 일동 건물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그 예외를 이제 기본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예를 하나만 기억해 봅니다. 일동 건물 일부에 수개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한다. 그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 한다. 딱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건이란 재화는 유한하죠. 근데 그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의 욕망을 국가가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물권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종류를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 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마음대로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관습법이 뭐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생각하세요. 대법원. 어차피 관습법이다 아니다는 대법원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85조는 물권은 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 딱 요렇게만. 아, 물권은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딱 요 정도 물권 법정주의 개념을 잡으시고 구체적 내용인데 쭉쭉 넘어가서 요걸 기억합니다. 민법상 물권이 8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물권이라는 민법에서 만든 법에서 만들어 놓은 물권이 8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총 7개가 우리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양도담보권이라는 게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경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작권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분묘기지권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여기 지상권 가면 나옵니다. 특수지상권이라고. 이제 거기 가서 개념을 좀 볼 거예요. 양도담보권만 입문 과정에서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양도담보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돼지를 100마리 기르고 있어요. 양돈장에.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신용으로는 돈을 안 빌려주고 담보를 요구합니다. 채권자가.
자, 이때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걸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데 없어. 이걸 담보로 제공해. 이걸 채권자한테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담보로 제공한다는 건. 채권자는 못 믿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뭔가 이렇게 잡고 있던 거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채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야, 너 뭐 물건 내놔 이렇게. 우리 전당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건 갖다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그렇게 갑이 기르던 돼지 100마리를 을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맡기는 걸 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리면서 맡기는 거.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한테 물건을 갖다 맡기는 걸 담보라고 하는데 전당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밍크코트 같은 걸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돈을 빌리죠. 그런데 이 돼지 100마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처럼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릴 수는 없죠. 갑이 그대로 돼지를 기르면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만에 하나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돼지 100마리, 내가 기르고 있는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대법원이 만들어놨어요. 대법원이. 관습법상 물권이죠. 그래서 계약서상으로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제도를 양도담보라고, 그때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담보권이라 하며, 돼지는 동산이죠. 앞에 동산을 붙여서 동산양도담보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딱 요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고요. 인정되지 않는 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권의 일반적 효력,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란 건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효력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적 효력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아까 일물 일권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만 인정돼야 되죠.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땅이 하나 있는데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둘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죠. 하나만 인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을의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우선적 효력이고요. 그 기준 중에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해요.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립을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특히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한다. 등기를 먼저 우리가 보통 등기를 친다고 하죠.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반면에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할 때는, 아까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라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다 그랬죠.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걸 을에게 임대를 합니다. 월세를 받고 임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임차인이 되고요. 얘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이 임차권은요, 임대인이라는 사람한테 건물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고 다달이 월세를 얼마를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내가 네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여서 채권입니다. 따라서 을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건물을 팔아요. 그래서 병이 건물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한다. 근데 이 소유권은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한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자, 을의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 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나가달라 주장합니다. 주장할 수 있냐? 있다. 그런데 을은 각과 이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냐? 못한다. 을의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리다. 결국 병의 주장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관련해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 특히 부동산 물권에 충돌할 때 대원칙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한다는 개념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대원칙 물권이 우선한다. 딱 요 두 가지를 입문 과정에서 기억하시고 요 예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되고 저기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가서 계속 써먹게 됩니다. 요거는 임차권은 채권, 소유권은 물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 임차권은 특정한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 그 개념을 잘 입문 과정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오늘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갑이 예를 들어서 돈 주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샀으니까 이제 소유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도서관 가서 강의 듣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유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점유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을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은 노트북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을이 훔쳐감으로써 갑이 더 이상 사용을 못하죠. 이런 걸 물권이 침해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노트북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을을 만났어요. 자, 이때 갑 자신의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손에 가지고 있는 을한테 쫓아가서 을을 두드려 패고 노트북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두드려 패서 되찾아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힘으로 두드려 패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돌려달라. 을이 갑에게 너는 뭐냐? 나는 노트북 소유자다. 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기초에서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반환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개념은 뭐 이렇게 절대성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이때 물권의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상관없이 회복하는 권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당하거나 그걸 당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 제거가 두 가지예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요. 이 세 가지 권리를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규정하고 있고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두 군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물권이 총 8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2개 점유권과 소유권에만 규정이 있으니까 나머지 6개는 규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6개 예컨대 지상권 침해당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따로 규정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용이란 건 법에서 제 몇 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빌려 쓴다라는 데 갖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조에서
뭐 시험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조 민법 뭐 100조가 있다. 여기에서 뭐 90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90조에 있는 규정을 100조에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준용한다라고 법에서는 표현합니다. 어쨌든 지상권 등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진 않고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정청권 213조와 14조를 지상권 등에 준용, 즉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만 기억을 물권정청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물권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물권의 변동은 물권이 누군가가 취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물권의 득실 변경을 말하죠. 그게 물권의 변동이죠. 그죠? 그 변동의 모습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취득 변경 소멸이라는 게 있었죠. 그 원인도 두 개를 봤죠. 법률 행위.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규정.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이렇게 물권 변동은 원인에 따라 두 가지, 내용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객체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동산 물권 변동이죠. 이걸 합쳐서 물권 변동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요게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서 법률 행위, 매매 계약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땅을 돈 주고 샀어요. 돈을 다 줬어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된다? 등기를 넘겨봐야 된다. 등기는 또 뭐냐? 이따가 볼 겁니다. 나중에 봅니다. 등기는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공적 장부에 기록해 놓은 걸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떼보면 무슨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소유권자가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등기예요. 그걸 넘겨받아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반면에 법률 규정은 상속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속 등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요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기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문 과정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매매 등을 통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라. 상속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등기가 필요 없다.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동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만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해주세요. 그렇게 물권이 변동되는 걸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우리 책 같은 거 사면 겉에다 이름 쓰잖아요. 이름 왜 써요?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런 게 공시예요. 자,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특히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더라. 명인 방법은 나중에 볼 것이고요. 자, 공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시하라가 공시의 원칙이죠. 물권 변동을 알리도록 외부에 나타내는 걸 공시라 하고요. 그걸 꼭 하라는 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86조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공시해야 되나? 공시해야 되죠. 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 변동은 외부에 나타내는 것 공시. 나타내라. 그래야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86조. 여기 이제 공시의 원칙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 공시의 원칙인데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갑이요. A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 자, 현재 갑이 을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교섭 중입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요. 이 A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갑이 그냥 와가지고 내가 이 땅 소유자야 그럼 그냥 믿나요? 아니지. 을은 뭘 떼어봐요? 등기부를 떼어볼 거예요. A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거기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딱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아 갑이 소유권자 맞구나라고 신뢰할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갑이 A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자겠죠, 그죠?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얘가 소유권자일 가능성이 99.9%쯤 돼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남편 부동산을 부인 이름으로, 남편 부동산을 형제 자매 이름으로, 내 부동산을 친구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갑이 A 토지에서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99.9% 갑이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런 경우. 그럼 이 등기는 무효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얘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역시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공신이라 하고요. 그리고 을이 갑하고 거래해요.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이 소유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등기 등을 믿은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 물권에서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에서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 토지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다. 그리고 그 갑하고 을이 거래하고 있다. 을이 등기부를 통해서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걸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소유자라고 믿는다. 철석같이. 그런데 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 그 소유권자 갑으로 등기된 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그 거래한 사람은 권리 취득하지 못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가끔 가다가 얘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걸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공신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의 개념 확인하시고 특히 공신의 원칙과 관해서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확인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의 유형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거 186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등기하라.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86조가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받았다, 국가가 수용을 했다,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났을 때 이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는 것과 187조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오늘은 대원칙,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 등기를 요한다, 상속이나 경매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 과정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6조에서는 등기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된다. 내가 땅을 샀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내가 소유권자가 된다. 반면에 내가 땅을 상속받았다. 등기하지 않아도 내게 된다. 그런데 이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셨고 등기는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겠죠. 결국은 186조나 187조가 공통적으로 등기라는 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186조, 성격은 좀 다르죠.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는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되는 거고요. 187조는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지만 그걸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됩니다.
이때 이 등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기가 뭐고, 등기소는 어디 있고, 등기관은 누구고,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어떻게 돼 있고, 등등등에 대해서는 2차 과목 부동산 공시법령 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등기의 종류와 관련된 이중보존 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중보존 등기. 또 가등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보고 요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에서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 총칙에서 단속 규정에서도 한번 봤죠. A 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가 되었을 때 을은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취등록세를 내고 그다음에 팔아먹은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순차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을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미등기 전매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치 갑하고 병이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미등기, 중간자의 미등기 전매와 결합이 돼서 을을 생략한 등기가 이루어져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위반을 하면 처벌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이 될 뿐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판례가 처리하는가 봅니다. 당사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어요. 갑을병 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요, 병이요,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갑과 병이 매매한 적은 없죠. 갑과 을이 매매했고 을과 병이 매매했잖아요. 갑과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뭐 이게 소멸하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벌이 될 뿐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하다. 두 번째,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과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근거하여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딱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권의 소멸이란 파트가 나옵니다. 자, 물권의 소멸은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